중년의 택시기사가 있습니다. 어느 날 치매에 걸린 아내를 보조석에 태운 채 운행을 하던 남자에게 괴상한 일이 발생합니다. 뒷좌석에 앉은 손님이 목적지에 도착하자마자 죽은 채로 발견됩니다. 그것도 목이 잘린 채로요. 이 택시엔 내부를 기록하던 블랙박스가 있었습니다. 운전 중이던 남자는 당연히 용의선상에서 제외되지만 자신의 아내는 그렇지 못합니다. 살해 용의자로 구속된 아내를 구하기 위해 스마트폰 등 최신 기기는 전혀 사용하지 못하는 이 남자는 고지식한 스스로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고군분투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이 최첨단인 2021년, 상황을 전부 기록할 수 있는 블랙박스나 CCTV의 등장으로 추리나 범죄 장르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제한되었습니다. 저는 이 점을 이용해 오히려 모든 것이 기록된 달리는 차라는 밀실에서 대놓고 사건이 벌어진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이 아이템을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꼰대 취급을 받는 기성세대가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젊은 세대와 호흡하고 이해를 통해 세대 간의 간극을 타파한다는 메시지를 같이 가져가고 싶습니다. 부산, 군산, 인천 등 지역에는 아직도 일제강점기 지어진 일본식 가옥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집들은 일제시대부터 지금까지 여러 스토리들을 담고 있습니다. 영화 적사는 이런 일본식 가옥인 옥천가의 배경으로 그곳을 보수하는 주인공 혜인이 겪는 공포스러운 상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스토리를 통해서 일제의 잔재는 어떤 형태로든 남아있다는 느낌을 주고 싶었습니다. 이 작품을 준비하면서 답사했던 일본식 가옥들은 빛과 어둠의 대비가 강조되어 있었고 특유의 차가운 느낌이 있었습니다. 적사는 이러한 공간이 줄 수 있는 공포에 일제, 친일이라는 소재를 곁들인 새롭고 신선한 공포를 주는 영화가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주인공 도영이 연봉 200억의 일타 강사 현주원의 조교로 들어가며 시작됩니다. 서울대를 나와 로스쿨에 합격한 도영은 학부 때처럼 학비를 벌기 위해 몇 번씩 휴학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3년 학비를 1년간 바짝 벌 수 있다는 말에 대치동으로 향합니다. 고3 때보다 더 열심히 해 현주원의 신임을 얻을수록 대치동의 이면을 알게 되는 도영. 상류층의 사교육 세계를 맛보며 고급 외제차도 사고 집도 이사하고 학부형인 서울고검 부장검사마저도 자신에게 머리를 숙이는 모습을 보며 점점 이 세계에 매료됩니다. 자신이 참여했던 불법 고액 과외 워크숍에서 9월 모의고사 문제 유출 사건이 터지고 우연히 그 결정적 증거를 손에 넣게 되며 선택의 기로에 놓입니다. 법조인이 되려고 했던 도영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북극성은 아이 같은 어른 예나와 어른 같은 아이 지금이 여름 동안 함께 방학 숙제를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30을 앞두고 있는데 이 나이가 됐음에도 스스로 생각했을 때 어른이라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이는 어떻게 어른이 되는가에 대한 답을 찾고 싶었고 그 질문에 대한 결과물로 이 이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보다는 어른이 된다는 것에 두려움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익숙했던 것에서 벗어나서 다음으로 넘어가는 것에는 그것을 의연히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북극성을 보고 같은 고민을 가진 분들이 용기를 얻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우한폐렴이라는 이름으로 접했을 때 충격을 잊지 못합니다. 열병과 호흡곤란을 호소하던 사람들이 우한에 갇혀 구조를 기다리던 그 절박한 얼굴에서부터 호러영화 열병은 시작되었습니다. 또 제가 평소에 노동 문제에 관심이 많은데요.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사람만 하루 평균 6명에 달하는 우리나라에서 노동 환경은 곧 긴장과 공포를 일으킵니다. 호러영화 열병은 소시지 공장을 배경으로 과로에 시달리던 한 노동자가 갑자기 괴물로 변해 다른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무차별 공격하는 이야기입니다. 바이러스 공포나 자연재해 같은 예기치 못한 사고는 우리 사회의 최약자에게 더욱 잔인하게 다가옵니다. 위험에 가장 쉽게 노출되고
또 가장 마지막에 가서야 구조되는, 구조라도 받으면 다행인 사람들. 이들의 불행한 처지와 애환 그리고 분노를 열병에 등장하는 소시지 공장 노동자들을 통하여 표현하고자 하였습니다. 영화 소곤소곤은 그토록 바라던 승진과 동시에 여자친구 은미를 잃은 지방 공장의 공장장 민성의 이야기입니다. 민성은 은미의 죽음 이후 갑자기 안 들리던 공장 사람들의 귓속말이 크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은미의 죽음 속에 감춰진 비밀을 알게 되지만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숨겨야만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요. 이 작품은 어른이기에 강해져야 한다는 압박을 받으며 고통을 참다 끝내 자살하는 많은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분들을 생각하며 쓰게 되었습니다. 괴롭힘의 가해자는 언제나 피해를 입힐 의도가 없었다고 하지만 정작 피해를 입은 분들은 스스로를 탓하고 괴로워하다 자살하는 사건이 매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괴롭힘이 물리적 폭력으로 일어난 게 아니라면 가해자를 처벌하기도 어렵고 이를 알고도 묵인하는 집단이 많습니다. 저는 작품 속 민성을 통해 겪어보지 않은 타인의 고통을 쉽게 판단하고 별것 아닌 것처럼 치부하는 사람, 그리고 사회에 대해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누군가의 귓속말을 들을 수 있다면 그건 좋은 능력일까요? 아니면 저주일까요? 사라지다는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 딸을 찾는 엄마의 이야기입니다. 선경은 50대 여성으로 수년 전 남편과 사별하고 딸 소진을 홀로 키워온 사람입니다. 딸에 대한 집착이 강한 선경은 소진을 성공시키는 것이 인생의 마지막 목표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소중한 소진이 갑자기 사라졌으니 선경은 소진을 찾기 위해 열일 안 가리고 나서게 됩니다. 소진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선경은 소진 또래의 여러 아이들을 만나게 됩니다. 지방에서 홀로 상경해 고시원에서 살아가는 아이, 먹은 음식을 모두 개어내는 아이, 가출하여 좁은 방에 여러 명이 함께 사는 아이들 등 그동안 자신이 알지 못했던 아이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선경은 소진이 어째서 사라졌는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라지다를 쓰게 된 이유는 어느 순간 사회에서 사라져버린 우리 세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외면하기도 전에 미처 바라보지 못했던 우리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각자의 최선을 다하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여기 영업 실적이 좋지 않은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동윤. 그에게 어느 날 고등학교 동문회 모임 안내 문자가 날아옵니다. 동윤은 기석이라는 동창을 만나게 되고 그에게 드디어 차를 팔게 됩니다. 기석 역시 자신이 개발 중인 어플 딜리트를 소개하며 동윤의 핸드폰에 그 어플을 설치해줍니다. 이거 연락처 지울 때마다 돈 들어오는 어플이야. 쓸모없는 연락처 지우고 돈도 벌고 어때? 좋지? 이 어플이 동윤의 인생을 바꾸게 됩니다. 그가 연락처를 한 명씩 지울 때마다 은행으로 100만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알람이 울립니다. 동시에 그 사람과의 관계도 현실에서조차 완벽하게 정리되는 신기루가 펼쳐집니다. 그는 들어오는 거액의 돈에 점점 정신을 못 차립니다. 결국 이 세상에서 가까운 가족과 친구들마저 모두 연락처를 지우게 됩니다. 혼자 남게 된 이 세상에서 동윤에게 더 이상 돈은 아무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당신에게도 어플 딜리트가 필요하십니까?